고1 딸을 둔 아빠입니다. 중2 때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우울감 등으로 자해를 하였고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급 친구들의 왕따 등으로 중3도 등교 거부 및 자퇴하겠다 하여 아침에 학교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만 만나면 출석을 인정하여 주겠다 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제빵 제과 학원을 다녔지만 그동안에도 수차례 학원을 포기하겠다며 힘들어하고 학원에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해를 하는 등 중3 때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톡으로 상처받음, 약물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고 대학병원 담당 교수도 아이 치료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고 아이가 입원을 하고 싶다면 부모를 불러서 입원 여부를 아이 앞에서 결정하게 하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 부모에게 설명도 없었고 입원 치료를 마치 편하게 쉬러 온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병원을 옮기고 싶어도 아이가 담당 교수는 싫은데 전공의 인턴들이 좋아서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하여 고민하고 결정하여 대안학교 기숙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하였는데 입학 시에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 좋아하며 지냈는데 1-2주가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더니 결국 자퇴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자퇴를 시켜달라, 자퇴를 안 시켜주면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아이에게는 내 요구대로 자퇴를 시켜주는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조언을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고 만약 자퇴를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내가 나를 잘 알고 내 인생인데 하면서 무조건적인 자퇴에 동의하라고만 하네요. 상담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 케이스 지금 쭉 보니까 아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네요. 아이 마음. 최소한 이 아이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조차도 지금 언급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불안을 동반한 우울이라든가 아니면 조울이라든가 뭐가 있겠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라든가. 진단명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지 않네요. 아이 얘기를 안 하세요. 지금 이 사연을 올리신 부모님이. 그리고 아이가 정신과의 입원은 아이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 의사는 그냥 동의 정도인 거지 아이가 원하면 입원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 순서대로 이 대학병원 교수님은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고등학생이니까. 아이가 입원을 원하니 부모님 들어오시라고 입원 아이가 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좀 동의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맞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다는 의미는 몸이 병든 사람이 입원하는 것도 사실은 집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시키는 이유는 쉬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제가 입원해 보니까 아, 이거 쉬라는 거였네. 나 병원에서 쉬고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과 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자극, 이 아이를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이 아이의 뇌를, 이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좀 쉬게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아이도 원했던 거고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자, 제가 이 사연을 올리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저는 이게 대학병원 교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건데 전 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매뉴얼, 프로토콜대로 입원을 진행하셨을 확률이 되게 높고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에 주목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병원을 옮기고 싶다. 근데 약물 치료도 효과가 없다. 이 바탕이 되는 가장 그 밑에 깔린 마음은 뭐냐면
혹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고 좀 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고 좀 더 다른 약물을 쓴다면 얘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밑에 마음에 깔려 계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성향이 있냐 하면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내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 믿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굉장히 통제 성향이 강하고 아이를 어려서 기르면서 유리알 들여다보듯 아이를 들여다봐야 되고 아이 학습도 체크해야 되고 이랬을 부모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사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지금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이의 마음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아이랑 어떻게 대화하고 계시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근데 대개 초등학교가 지나서 좀 빠른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딱 사춘기 자기 정체성, 난 누구야? 이게 무의식에서 그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그렇게 되고 여성성, 남성성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난 누구야? 이러면서 중학교 가면서 젠더 이슈도 생기게 되고 성문제도 생기게 되고 이러는 건데 이 아이가 이럴 때 이 아이뿐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 아이들이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서.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한 번도 햇빛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애는 그냥 매일매일이 비 오는 환경에서 컸던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억울하시죠. 난 너무 애한테 지극정성으로 헌신적으로 다했다.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다. 소유냐 존재냐라고 이런 책을 쓴 작가도 있었죠. 사랑을 소유라고, 자식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는 빛이 나야 되잖아요. 내 거니까 좋은 옷 입혀야 되죠. 내 거니까 좋은 신발 사신켜야 되죠.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행위로서 헌신 다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모의 마음에 비가 내립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면 아이는 햇빛을 한 번도 못 본 아이입니다. 이게 존재로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중학교 가서 지금 사연 올리신 분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친구들과 어려움을 겪어요. 학교 못 다니겠어요. 뭐가 불편해요. 그리고 나서 나 대안학교 갈래요. 가서도 똑같이 좀 되는 듯 하다가 똑같은 양상 패턴이 또 발생되고 제거제빵 갈래요. 열심히 하는 거 재미있는 듯 하다가 또다시 원래로 오는 이유는 뭐냐.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어떤 외부적인 부모 환경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 아이의 마음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이 갑자기 딱 그치고 거기에 햇빛이 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 다 빼놓고 더 좋은 대학 교수, 더 좋은 정신과 약, 더 좋은 학교 환경, 더 좋은 학원 환경, 더 좋은 옷 이런 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왜 부모님의 눈은 그런 쪽으로 가 계시죠? 왜 부모님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실까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힘들까?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아이 마음을 들여다볼 의사가 없으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끝이 날지 전 알 수 없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왜냐 요즘 사무실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 이 자기애가 넘치다 못해서 이거 많이 힘들겠네 이러는 케이스들의 대다수는 자기애성 성격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게 섣불리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정신과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보통 성격장애는 정신과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게 이게 그냥 일반 정석인데 선생님 보통 그 레지던트 때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교육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애성 성격장애자일 때 자기애성 성격장애일 확률이 있을 때 이런 친구들 이런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 케이스는 너무 좋은 사람과 너무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로부터 부모로부터 못 받은 사랑,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을 때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되는데 부모가 못 해준 사랑을 한쪽 배우자로부터 7년 동안, 이건 임상이랍니다. 연구 결과. 7년 동안 무한의 사랑을 받고 나면
8년째 됐을 때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레지던트 때 교수님들한테. 그러나 정신과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이 문제도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전형적인 양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내 아이의 안을 보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 아이인지,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인지. 이 아이의 수치심이 극에 달아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세상 속에 나가기 싫어서 죽고 싶다는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 이 아이의 죽고 싶어하는 마음은 멈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 빠져 계시고 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둔 부모로서 참 난감하고, 그래서 김지연이는 좀 다른 말을 해줄까? 뭔가 솔루션이 있을까? 그야말로 감기에 타이레놀 먹으면 딱 멈추는 것처럼 무슨 솔루션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셨을 텐데 너무 막막하고 마치 날 비난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해드린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좀 좋진 않지만 이게 정석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아이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